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30년을 해로한 부부가 있었어요. 평범하고 조용한 일상을 살던 이들에게 새벽 2시 끔찍한 사고가 일어납니다. 하지만 경찰이 CCTV를 확인하는 순간 모든 것이 뒤바뀝니다. 사고라고 생각했던 그 밤에 정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절대 예상할 수 없는 진실을 공개합니다. 마지막까지 꼭 들어보세요. 실제 사연 시작 전에 여러분의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강원도 동해시 북평동, 아침 햇살이 낡은 단독주택의 마당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김영호 씨는 58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침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유지하고 있었죠. 30년간 다닌 인쇄소에서 정년퇴직한 지 벌써 2년이 지났지만 몸에 밴 규칙적인 생활 리듬은 쉽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보, 나갔다 올게. 영호는 아내 박선영 씨에게 짧게 말을 건넸습니다. 선영 씨는 56세로 영호보다 2살 어렸지만 오히려 더 야무지고 꼼꼼한 성격이었죠. 부부는 매일 아침 단골 해장국집에서 순댓국을 먹는 것이 일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도 순댓국이야? 선영 씨가 앞치마를 두르며 물었습니다. 가끔은 다른 걸 먹어봐도 되는데. 그냥 익숙한 게 좋아. 영호의 대답은 늘 그랬듯이 무뚝뚝했습니다. 하지만 선영 씨는 이미 남편의 이런 성격에 익숙해져 있었죠. 오히려 변화를 싫어하는 남편의 모습이 안정감을 주기도 했으니까요. 해장국집으로 가는 길은 그리 멀지 않았습니다. 동네 골목길을 걸으며 영호는 가끔 멈춰서 담벼락에 낙서나 새로 생긴 가게를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변화하는 동네의 모습이 신기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낯설었죠. 사장님, 오늘도 순댓국 둘이요. 선영 씨가 밝은 목소리로 주문했습니다. 해장국집 사장님은 이미 부부의 얼굴을 잘 알고 있었고 주문을 받기도 전에 순댓국 재료를 준비하고 있었죠. 영우 씨,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퇴직하고 나서 많이 심심하시죠? 사장님이 물었습니다. 그럭저럭 지내고 있습니다. 집에서 선영이가 시키는 일 하면서요. 영호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뭔가 깊은 그림자 같은 것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 영호는 마당의 채소밭을 들여다봤습니다. 선영 씨의 정성으로 가꿔진 상추, 배추, 고추가 싱싱하게 자라고 있었죠. 이 작은 텃밭은 선영 씨의 자랑이었습니다. 도시에서는 보기 힘든 푸른 채소들이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그녀는 언제나 뿌듯해했거든요. 여보, 오늘 배추에 물 좀 줘요. 요즘 날씨가 너무 건조해서 말이야. 선영 씨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말했습니다. 영호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고 호스를 가져왔습니다. 물을 주면서 그는 자신의 손을 유심히 바라봤죠. 30년간 인쇄소에서 일하며 거칠어진 손, 그 손으로 이제는 채소밭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인생의 변화가 참 묘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영호야, 우리 나이 들어서 이렇게 조용히 사는 것도 괜찮은 것 같지 않아? 선영 씨가 마당으로 나와서 남편 옆에 섰습니다. 그렇지. 영호의 대답은 짧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일상 속에서도 뭔가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이 가슴 한 구석을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선영 씨 역시 남편의 말없는 뒷모습을 보며 알 수 없는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굳이 그 감정을 들추어내려 하지는 않았죠. 오랜 결혼 생활을 통해 배운 지혜였습니다. 때로는 모르는 척하는 것이 더 평화로울 수 있다는 것을요. 저녁이 되어 영호는 거실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선영 씨는 부엌에서 내일 아침 반찬을 미리 준비하고 있었고요. 이런 평범한 일상이 계속될 것만 같았습니다. 마치 오래된 사진첩 속 빛바랜 사진처럼 선명하지는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평화로운 시간들이었죠. 하지만 영호의 마음 깊은 곳에는 그 누구도 모르는 어두운 그림자가 조용히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 그림자는 아직 작고 희미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짙어져 가고 있었어요. 그렇게 평범한 일상이 흘러가던 어느 날 밤, 동해시 북평동의 고요함을 깨뜨리는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새벽 2시 30분경 영호의 검은색 SUV 차량이 동네 뒷길의 높은 옹벽을 향해 돌진했죠. 굉음과 함께 차량이 콘크리트 벽에 박히는 소리가 적막한 밤 공기를 찢었습니다. 그 순간까지만 해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영호와 선영 씨 부부가 그토록 평범하게 보였던 일상 뒤에 어떤 비극이 숨어 있었는지 말이죠. 사고 직전까지도 두 사람은 평소와 다름없는 저녁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사고야! 누가 119 좀 불러! 근처에서 야간 배달 일을 하던 김 씨가 급하게 소리쳤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공포와 당황이 가득했죠. 차량의 앞부분은 완전히 찌그러져 있었고 엔진에서는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차량 안에서는 아무런 움직임도 보이지 않았어요. 김 씨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119에 신고했습니다. 동해시 북평동 뒷길에서 교통사고 났어요. 차가 벽에 박혔는데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아요. 그의 목소리는 긴장감으로 떨리고 있었죠. 10분 후 구급차와 경찰차가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빨간 경광등이 어둠 속에서 불안하게 깜빡이며 사고 현장을 비추고 있었어요. 구급대원들이 급히 차량으로 달려가자 그들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운전석에서는 영호가 의식을 잃은 채 핸들에 기댄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그의 이마에서는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고 왼쪽 팔이 이상한 각도로 꺾여 있었죠.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조수석의 모습이었습니다. 선영 씨가 이미 숨진 채로 앉아 있었거든요. 환자 2명입니다. 운전자는 의식 잃었지만 맥박 있고 조수석 승객은 구급대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선영 씨는 이미 차가워진 상태였거든요. 구급대원들은 재빨리 영호를 들것에 옮겼고 선영 씨의 시신은 별도로 처리되었습니다. 현장을 조사하던 교통경찰들은 브레이크 자국을 찾아보았지만 명확한 급제동 흔적을 발견하기 어려웠습니다. 오히려 차량이 일직선으로 옹벽을 향해 돌진한 것처럼 보였죠.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졸음운전이나 음주운전도 아닌 것 같았는데 왜 이런 사고가 일어났을까요? 영호는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며 응급처치를 했지만 다발성 골절과 뇌진탕으로 하루 종일 의식을 잃고 있었죠. 의사들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했지만 깨어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한편 선영 씨의 갑작스러운 죽음 소식은 북평동 일대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평소 건강해 보였던 선영 씨가 이렇게 갑자기 세상을 떠날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동네 사람들은 영호와 선영 씨 부부를 안쓰럽게 여겼습니다. 참 안 됐네. 그렇게 화목하게 살던 부부가 해장국집 사장님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어제까지도 여기서 순댓국 드시고 가셨는데 이틀 후 영호가 겨우 눈을 떴을 때 병실에는 담당 형사인 박정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태는 40대 후반의 베테랑 형사로 20년 넘게 각종 사건을 다뤄온 경험이 있었죠. 그의 예리한 눈빛에는 무언가를 놓치지 않으려는 집중력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영호 씨, 정신이 드시나요? 정태 형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영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큰 타박상이 있었고 왼쪽 팔은 깁스로 고정되어 있었어요. 제 아내는 선영이는 어떻게 됐습니까? 영호의 목소리는 쉰 목소리로 간신히 나왔습니다. 유감스럽게도 부인께서는 현장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정태 형사의 말에 영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하지만 정태는 영호의 반응을 유심히 관찰하고 있었죠. 뭔가 이상했습니다. 슬픔보다는 다른 감정이 먼저 스쳐 지나간 것 같았거든요. 사고 당시 상황을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정태가 수첩을 꺼내며 물었습니다. 영호는 잠시 눈을 감고 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선영이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면서 쓰러졌어요.
너무 놀라서 정신이 없었습니다. 병원으로 데려가려고 급하게 운전을 했는데 영호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부인께서 쓰러진 시간이 정확히 언제였나요? 정태의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새벽 2시쯤이었던 것 같아요. 갑자기 깨어나더니 가슴을 아파하길래 영호는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정태 형사는 영호의 증언을 들으면서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20년간의 경험이 그에게 경고음을 울리고 있었거든요. 응급 상황이라면 당연히 119를 불러야 하는데 왜 굳이 새벽에 혼자 차를 몰고 나갔을까요? 게다가 사고 현장은 병원으로 가는 길과는 정반대 방향이었습니다. 김영호 씨, 부인께서 평소에 심장 질환이나 다른 지병이 있으셨나요? 정태가 다시 물었습니다. 아니요. 건강했어요. 오히려 저보다 훨씬 건강했죠. 영호의 대답에 정태의 의심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건강했던 사람이 갑자기 심장 발작을 일으킬 이유가 있을까요? 며칠 후 부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선영 씨의 직접적인 사망 원인은 교통사고로 인한 외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정태는 시신에서 발견된 미묘한 흔적들이 신경 쓰였어요. 목 부분에 있는 작은 멍자국, 그리고 손목의 희미한 자국들 말입니다. 이상하다. 이런 흔적들이 단순한 교통사고로 생긴 건가? 정태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부검을 담당한 의사도 고개를 갸우뚱했죠. 정태는 영호를 다시 찾아가 좀 더 자세한 증언을 듣고 싶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영호는 처음 증언과 똑같은 말만 반복했죠.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정말 그게 전부입니까? 혹시 빠뜨린 부분은 없나요? 정태가 재차 물었을 때 영호의 표정에는 슬픔보다는 알 수 없는 체념이 가득했습니다. 마치 이미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의 얼굴이었죠.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아내를 살리지 못했어요. 영호의 목소리에는 깊은 자책감이 묻어났지만 정태에게는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정태 형사는 병원을 나서면서 마음을 굳혔습니다. 이 사건은 분명히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정태 형사의 직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곧바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죠. 먼저 사고 현장 주변의 CCTV를 모두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다행히 북평동은 최근 몇 년 사이 방범용 CCTV가 많이 설치되어 있었거든요. 이상하네. 왜 이 시간에 차를 몰고 나갔을까? 정태는 사고 발생 시각 전후의 영상을 반복해서 돌려봤습니다. 새벽 2시경, 영호의 SUV가 집에서 나오는 모습이 희미하게 찍혀 있었어요. 하지만 화질이 좋지 않아 차 안의 상황은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정태는 좀 더 선명한 영상을 찾기 위해 인근 상가들의 CCTV도 확인해 봤습니다. 그러던 중 한 편의점 CCTV에서 결정적인 장면을 발견하게 되었죠. 사고 발생 약 30분 전 영호가 집 앞에서 모포에 감싼 선영 씨를 자신의 SUV 조수석에 태우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정태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영상 속 선영 씨는 이미 의식을 잃은 듯 축 늘어져 있었거든요. 영호는 마치 무거운 짐을 옮기듯 조심스럽게 선영 씨를 차에 태웠습니다. 그의 움직임에는 당황한 기색보다는 오히려 계획적인 면이 보였어요. 교통사고가 아니었어. 정태 형사는 확신했습니다. 이 영상은 영호의 증언과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영호는 선영 씨가 갑자기 쓰러져서 급히 병원으로 가려다 사고가 났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이미 의식을 잃은 선영 씨를 차에 태우고 어딘가로 향했던 것입니다. 정태는 즉시 상관에게 보고했습니다. 팀장님, 이 사건은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닙니다. CCTV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피해자는 사고 전에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어요. 정말인가? 그럼 이 사건은? 팀장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네, 살인 사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교통사고로 위장한 살인 말입니다. 정태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죠.
한편 병원에 입원 중인 영호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었습니다. 정태가 CCTV 영상에 대해 물어봐도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다만 그의 표정에는 슬픔보다는 알 수 없는 체념이 가득했습니다. 마치 이미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의 얼굴 같았죠. 김영호 씨, CCTV에 찍힌 영상을 봤습니다. 부인을 모포에 싸서 차에 태우는 모습이 나와 있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정태의 날카로운 질문에도 영호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선영 씨가 정말 갑자기 쓰러진 게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나요? 정태는 계속해서 추궁했지만 영호는 고개만 돌린 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정태는 영호의 이런 태도가 더욱 의심스러웠습니다. 정말 억울하다면 적극적으로 해명하려고 할 텐데 영호는 오히려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듯한 모습을 보였거든요. 마치 이미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인 것처럼 말이죠. 수사가 진행되면서 정태는 영호 부부의 과거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해 보였지만 파고들수록 숨겨진 문제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먼저 발견된 것은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이었습니다. 이거 봐, 영호 씨 명의로 된 대출이 어마어마하네. 정태의 동료 형사가 신용조회 결과를 보며 놀라워했습니다. 영호는 퇴직 후에도 계속해서 대출을 받아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게 있어. 선영 씨 명의로 된 거액의 생명보험이 최근에 가입되어 있다고. 정태가 보험조회 결과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선영 씨는 불과 6개월 전에 3억 원 상당의 사망보험에 가입했던 것입니다. 6개월 전? 그럼 계획적인 범죄일 가능성이 높겠네. 동료 형사의 말에 정태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연의 일치치고는 너무나 의심스러운 상황이었거든요. 정태는 보험 가입 과정을 자세히 조사해 봤습니다. 그 과정에서 뜻밖의 인물을 만나게 되었죠. 바로 최병수였습니다. 병수는 영호가 30년간 다녔던 인쇄소의 거래처 사장이자 영호의 오랜 친구였어요. 최병수 씨, 영호 씨와는 어떤 관계신가요? 정태가 병수의 사무실을 찾아가 물었습니다. 오랜 친구죠. 영호와는 20년 넘게 사업상 인연을 맺어왔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네요. 병수는 선량해 보이는 얼굴로 안타까움을 표했습니다. 하지만 정태의 예리한 눈에는 그 표정이 어딘가 어색해 보였어요. 혹시 영호 씨의 경제적 상황에 대해 아시는 게 있나요? 정태가 다시 물었습니다. 글쎄요. 퇴직 후에 좀 어려워하는 것 같긴 했지만 자세한 건 잘 모르겠어요. 병수의 대답은 의외로 단조로웠습니다. 20년 넘게 가까이 지낸 친구라고 하기에는 너무 모르는 게 많았거든요. 정태는 병수에게서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의 말투와 표정에서 미묘한 부자연스러움이 감지되었거든요. 특히 영호의 경제적 상황에 대해 물었을 때 잠시 당황하는 기색을 보인 것이 인상적이었어요. 그럼 선영 씨의 보험 가입에 대해서는 아시는 게 없으신가요? 정태의 마지막 질문에 병수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보험요? 그런 건 잘 모르겠는데요. 병수는 급하게 대답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분명한 동요가 느껴졌습니다. 정태는 병수와의 면담을 마치고 나서 확신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분명히 병수도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요. 영호 부부의 비극 뒤에는 단순한 개인적 문제가 아닌 더 복잡하고 치밀한 계획이 숨어 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정태 형사는 병수에 대한 의심을 품고 더 깊이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병수의 사업체를 조사해 봤는데 겉으로는 인쇄물 유통업체로 정상 운영되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니 최근 몇 년간 매출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병수 씨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구나. 정태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사업 부진으로 인한 자금난, 그리고 영호와의 오랜 인연. 이 모든 것들이 우연의 일치일까요? 정태는 병수의 금융거래 내역을 추적해봤습니다. 그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선영 씨가 보험에 가입한 바로 그 시기에
병수가 영호에게 거액의 돈을 빌려줬다는 기록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거 완전히 연결되어 있잖아. 정태의 동료 형사가 서류를 보며 말했습니다. 병수가 영호한테 5천만 원을 빌려주고 그 직후에 선영 씨가 3억 원짜리 보험에 가입했어. 그런데 더 이상한 건 영호가 병수한테 빌린 돈으로 뭘 했는지가 명확하지 않다는 거야. 정태가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대출 목적은 생활자금이라고 되어 있었지만 그 돈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쓰였는지는 알 수 없었거든요. 정태는 영호의 주변 사람들을 더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30년간 다녔던 인쇄소 동료들, 동네 이웃들, 그리고 가족들까지 모두 만나봤어요. 그들의 증언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영호 씨가 퇴직 후에 많이 변했어요. 인쇄소 동료였던 김 과장이 말했습니다. 원래 조용한 성격이긴 했지만 마지막 몇 달은 정말 우울해 보였거든요. 뭔가 큰 고민이 있는 것 같았어요. 어떤 고민이었을까요? 정태가 물었습니다. 글쎄요. 돈 문제였던 것 같아요. 가끔 병수 씨와 통화하는 걸 봤는데 목소리가 많이 절박해 보였어요. 김 과장의 증언은 정태의 추측을 뒷받침했습니다. 동네 이웃들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영 씨가 요즘 걱정이 많아 보였어요. 남편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더라고요. 옆집 아주머니가 안타깝게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스트레스였나요? 정태가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영호 씨가 자꾸 돈 얘기를 하셨나 봐요. 선영 씨가 한 번은 남편이 이상한 투자 이야기를 자꾸 해서 걱정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이웃의 증언은 점점 더 구체적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정태는 이 이상한 투자 이야기가 무엇인지 궁금했습니다. 혹시 병수가 영호에게 어떤 투자를 제안했던 것은 아닐까요? 그리고 그 투자가 실패해서 더 큰 빚을 지게 된 것은 아닐까요? 정태는 다시 병수를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직접적으로 물어볼 생각이었어요. 최병수 씨, 영호 씨에게 돈을 빌려주신 적이 있죠? 병수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건 친구 사이에 도움을 준 거예요. 별거 아닙니다. 5천만 원이 별거 아니라고요? 정태의 목소리에 압박감이 실렸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에 선영 씨가 거액의 보험에 가입한 것도 우연일까요? 저는 보험 가입에 대해서는 정말 모릅니다. 병수가 급하게 부인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점점 떨리고 있었어요. 정태는 병수의 반응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것을요. 최병수 씨, 혹시 영호 씨에게 어떤 투자를 제안하신 적 있나요? 이 질문에 병수는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투자요? 그런 건 없었어요. 영호 씨 주변 사람들은 모두 투자 이야기를 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정말 모르시겠다고요? 정태가 계속 압박하자 병수의 이마에 땀이 맺히기 시작했어요. 정말 모르겠습니다. 그냥 친구를 도와준 것뿐이에요. 병수는 계속해서 부인했지만 그의 태도는 점점 더 의심스러워 보였습니다. 정태는 병수와의 면담을 마치고 나서 더 구체적인 증거를 찾기로 했습니다. 영호의 휴대폰 통화 기록을 분석해 보니 최근 몇 달간 병수와의 통화가 급격히 늘어났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특히 선영 씨의 보험 가입 직전과 직후에 집중적으로 통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이거 봐, 보험 가입 하루 전에 영호와 병수가 1시간 넘게 통화했어. 정태의 동료가 통화 기록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보험 가입 후에도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네. 이게 우연일 리가 없어. 정태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태는 영호의 컴퓨터도 조사해봤습니다. 인터넷 검색 기록을 보니 충격적인 내용들이 나왔어요. 생명보험 수익자, 사고사 보험금, 교통사고 위장 방법 같은 검색어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건 완전히 계획적인 범죄였어. 정태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영호 혼자서는 이런 생각을 하기 어려웠을 거야. 분명히 누군가가 부추긴 거지. 그때 정태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온 것이었어요.
형사님, 선영 씨 보험 관련해서 중요한 정보가 있습니다. 보험 가입 과정에서 중간에 다른 사람이 개입한 흔적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요? 정태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보험 설계사가 아닌 제3자가 가입 과정에 관여한 것 같습니다. 보험 상품 선택부터 보험금 액수까지 모두 그 사람이 조언한 것으로 보여요. 보험회사 직원의 말에 정태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제3자가 누군지 아나요? 정태가 급하게 물었습니다. 확실하지는 않지만 영호 씨의 지인으로 보입니다. 최병수라는 분이신 것 같아요. 보험회사 직원의 말에 정태는 무릎을 쳤습니다. 역시 그놈이었어. 정태의 추측이 맞아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병수는 단순히 돈을 빌려준 친구가 아니라 이 모든 계획의 핵심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보험회사의 증언을 확보한 정태 형사는 이제 결정적인 증거를 손에 넣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는 즉시 병수를 긴급 체포하기로 결정했어요. 동시에 영호에게도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었습니다. 최병수, 보험 사기 및 살인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정태와 동료 형사들이 병수의 사무실로 들이닥쳤을 때 병수는 서류를 태우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이미 체념의 기색이 역력했어요. 뭘 태우고 계셨나요? 정태가 재빨리 불을 끄며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병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지만 타담한 서류 조각들에는 영호의 이름과 보험 관련 내용들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한편 병원에서는 영호가 퇴원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발성 골절로 깁스를 한 상태였지만 의학적으로는 더 이상 입원할 필요가 없다는 진단을 받았거든요. 정태는 영호가 퇴원하자마자 경찰서로 연행했습니다. 김영호 씨, 이제 모든 걸 알고 있습니다. 최병수가 체포되었어요. 정태가 조사실에서 영호를 마주하며 말했습니다. 영호의 얼굴에는 놀라움보다는 오히려 안도감 같은 것이 스쳐 지나갔어요. 병수가 체포되었다고요? 영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보험 사기와 살인교사 혐의로 말입니다. 이제 진실을 말해주세요. 정말 부인이 갑자기 쓰러진 게 맞나요? 정태의 직접적인 질문에 영호는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영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다 제 잘못입니다. 하지만 저 혼자 한 게 아닙니다. 영호의 목소리에는 깊은 절망이 묻어났어요. 어떻게 된 일인지 처음부터 말씀해 주세요. 정태가 녹음기를 켜며 말했습니다. 영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퇴직 후에 사업을 해보려고 했어요. 병수가 좋은 투자처가 있다고 해서 집까지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렸는데 모든 걸 잃었습니다. 그래서 선영 씨 명의로 보험에 가입한 건가요? 정태가 물었습니다. 병수가 제안했어요. 이렇게 하면 빚을 모두 갚고 새로 시작할 수 있다고. 저는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 보였거든요. 영호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영호의 진술 중에는 이상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는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리는 듯 보였고 자꾸만 뭔가를 숨기려는 기색을 보였어요. 마치 더 큰 진실이 있는데 그것을 말하기를 주저하는 것 같았습니다. 김영호 씨, 정말 그게 전부인가요? 뭔가 더 있는 것 같은데요. 정태가 예리하게 지적했습니다. 영호는 손을 떨며 물컵을 집어들었습니다. 정말 그게 전부입니다. 제가 아내를 죽였어요. 돈 때문에, 보험금 때문에. 그때 조사실 문이 열리며 한 경찰관이 들어왔습니다. 형사님, 중요한 물건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낡은 일기장이 들려 있었어요. 이게 뭔가요? 정태가 일기장을 받아보며 물었습니다. 선영 씨의 집에서 발견된 일기장입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특별한 내용이 있어요. 경찰관이 일기장을 펼쳐 보였습니다. 정태가 일기장을 읽어보는 순간 그의 얼굴이 완전히 굳어졌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선영 씨가 영호에게 쓴 편지가 있었거든요. 그 내용은 모든 사람의 예상을 뒤엎는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영호야, 내가 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당신이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 알기 때문이야. 병수 씨의 사기로 모든 걸 잃고 절망에 빠진 당신을 보는 게 너무 괴로워. 당신이 보험금 이야기를 할 때 나는 이미 결심했어. 내가 사라져야 당신이 살 수 있다면 기꺼이 그 길을 택할게. 이건 당신의 죄가 아니야. 나의 선택이야. 편지를 읽은 정태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보험 사기가 아니었어요. 선영 씨가 스스로 죽음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남편을 살리기 위한 비극적인 희생이었던 거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정태가 영호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영호는 편지를 보자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선영아, 미안해. 내가 당신을 그렇게 만들었어. 그는 오열하며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선영 씨가 정말 스스로, 정태도 믿기 어려운 표정이었습니다. 선영이는 수면제를 먹었어요. 제가 말렸지만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에게 교통사고로 만들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래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영호의 고백은 모든 사람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그럼 부인께서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차에 태운 건? 정태가 물었습니다. 네. 선영이가 수면제로 의식을 잃은 후에 차에 태웠어요. 처음에는 정말 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선영이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한 상태였어요. 영호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한편 다른 조사실에서는 병수가 영호의 진술을 전면 부인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계획에 대해 전혀 몰랐어요. 영호가 혼자서 계획한 일입니다. 병수는 오히려 영호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했어요. 하지만 보험 가입 과정에 당신이 개입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담당 형사가 말했습니다. 그건 그냥 친구를 도와준 것뿐이에요. 살인 계획 따위는 전혀 몰랐다고요. 병수는 계속해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증거들은 병수의 적극적인 개입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보험 상품 선택부터 사고 방법까지 모든 것에 병수의 손길이 닿아 있었습니다. 그는 영호의 절망적인 상황을 이용해 자신의 빚 문제도 함께 해결하려 했던 것입니다. 사건의 진실이 드러나면서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보험 사기도 계획적인 살인도 아니었어요. 사랑하는 남편을 위한 아내의 극단적인 희생이었고 그 희생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남편의 비극이었습니다. 선영 씨의 유서가 공개되면서 조사실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정태 형사를 비롯한 모든 수사관들이 이 사건의 진정한 본질을 깨닫게 되었거든요. 이것은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한 가정의 깊은 절망과 사랑이 얽힌 비극이었습니다. 영호는 선영 씨의 편지를 읽고 난 후 말할 수 없는 충격과 죄책감에 휩싸였습니다. 선영아, 내가 미쳤었지. 내가 당신을 이렇게 만들었어. 그는 조사실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어요. 30년 넘게 함께 살아온 아내가 자신을 위해 스스로 목숨을 포기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김영호 씨, 진정하시고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정말 부인께서 스스로 그런 선택을 하신 겁니까? 정태 형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도 동요가 느껴졌어요. 영호는 눈물을 닦으며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선영이는 제가 병수한테 속아서 모든 걸 잃은 후로 계속 저를 지켜봤어요. 제가 얼마나 절망하고 있는지, 어떻게 죽고 싶어 하는지 다 알고 있었거든요. 정태는 영호의 말을 들으며 지난 몇 달간 이 부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상상해 보려 했습니다. 영호가 사업 실패로 모든 것을 잃고 절망에 빠졌을 때 선영 씨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부인께서 언제부터 그런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까? 정태가 다시 물었습니다. 보험에 가입한 그날 밤이었어요. 영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선영이가 저에게 말했어요. 여보, 나는 당신이 다시 웃을 수 있다면 뭐든지 할 수 있어라고. 그때는 그냥 위로의 말인 줄 알았는데 영호는 그날 밤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선영 씨가 평소보다 더 다정하게 굴었고 영호의 손을 꼭 잡으며 모든 게 잘 될 거야 라고 반복해서 말했던 것을요. 그때 선영 씨는 이미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인 상태였던 겁니다. 그럼 부인께서 수면제를 정태가 말을 잇지 못하자 영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고 당일 밤 선영이가 저에게 따뜻한 차를 끓여줬어요. 그리고 여보, 이제 모든 게 끝날 거야. 당신은 새로 시작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했어요. 영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때도 무슨 뜻인지 몰랐나요? 정태가 물었습니다. 알았어요. 어느 순간 알았어요. 선영이가 차를 마시고 있는 걸 보면서 깨달았거든요. 그 차에는 수면제가 들어있다는 걸. 영호는 그 순간을 떠올리며 몸을 떨었습니다. 정태는 영호의 이야기를 들으며 선영 씨의 마지막 순간들을 상상해 봤습니다. 남편을 위해 스스로 목숨을 포기하기로 결심한 여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녀는 정말 평온했을까요? 아니면 두려웠을까요? 그때 말리지 않으셨나요? 정태의 질문에 영호는 더욱 괴로워했습니다. 말렸어요. 무릎 꿇고 빌었어요. 하지만 선영이는 이미 마음을 정한 상태였어요. 당신이 죽으면 나도 죽을 거야. 그럼 우리 둘 다 죽는 거지. 차라리 나 혼자 죽어서 당신이라도 살리겠다고 했어요. 영호의 고백은 조사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정태는 잠시 조사를 중단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런 사건은 처음이었어요. 범죄자를 잡기 위해 수사를 시작했는데 오히려 깊은 사랑과 희생의 이야기를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형사님,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후배 형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글쎄, 법적으로는 분명히 범죄지만 이 상황을 정태도 답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영호는 분명히 시신을 유기하고 교통사고를 위장한 죄를 저질렀지만 그 배경에는 아내의 간절한 부탁이 있었거든요. 한편 다른 조사실에서는 병수가 여전히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정말 몰랐어요. 영호가 보험금을 받으려고 혼자서 꾸민 일이라고요. 하지만 증거들은 병수의 주장과 달랐습니다. 수사진이 병수의 통화 기록을 더 자세히 분석한 결과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병수는 영호와의 통화에서 구체적인 사고 방법까지 조언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너무 의심스럽게 하지 말고 정말 급박한 상황인 것처럼 연기해라는 내용의 녹음까지 발견되었어요. 최병수 씨, 이 녹음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담당 형사가 녹음을 들려주자 병수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그건 병수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영호의 절망적인 상황을 이용해서 자신의 경제적 문제까지 해결하려 했던 것입니다. 정태는 다시 영호에게 돌아가서 물었습니다. 병수가 구체적으로 어떤 조언을 했나요? 처음에는 그냥 사고를 내라고만 했어요. 하지만 나중에는 더 구체적으로 어떤 장소에서 어떤 시간에 어떻게 해야 의심받지 않는지까지 알려줬어요. 영호의 증언으로 병수의 적극적인 개입이 명확해졌습니다. 그럼 부인의 죽음도 병수가 계획한 건가요? 정태가 물었을 때 영호는 격렬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건 정말 선영이 혼자 결정한 거예요. 병수는 선영이가 수면제를 먹을 거라는 걸 몰랐어요. 저도 그 순간까지는 정말 몰랐거든요. 영호의 절규 같은 목소리에서 진실함이 느껴졌습니다. 사건의 전모가 드러나면서 모든 사람들이 복잡한 심정에 빠졌습니다. 병수는 분명히 영호를 이용해 보험 사기를 꾸민 주범이었지만 선영 씨의 죽음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비극적 선택이었습니다. 영호는 아내의 희생을 헛되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 그 계획을 실행했지만 결국 감당할 수 없는 죄책감에 무너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몇 달 후 동해지방법원에서 이 사건의 공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단순한 교통사고에서 시작된 이 사건이 사랑과 배신, 절망과 희생이 얽힌 복잡한 사건으로
드러나면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거든요. 영호는 법정에 섰을 때 많이 야위어 보였습니다. 구치소에서 지낸 몇 달 동안 그는 거의 먹지도 자지도 못했다고 했어요. 선영 씨의 마지막 편지를 매일 읽으며 자신을 책망하는 나날들을 보냈거든요. 피고인 김영호, 일어서십시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영호는 떨리는 다리로 일어서며 고개를 숙였어요. 피고인은 자신의 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영호는 잠시 침묵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아내를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제 나약함과 욕심이 결국 아내를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분명했어요. 아내는 저에게 삶을 주려 했지만 저는 아내의 사랑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죽어야 할 사람이었는데 영호의 고백에 법정이 숙연해졌습니다. 그때 검사가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피고인이 비록 후회하고 있지만 법적으로는 명확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시신유기, 교통사고 위장, 보험사기 등 여러 죄목이 적용됩니다. 영호의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피해자인 선영 씨가 스스로 선택한 일이고 피고인도 극도의 정신적 고통 속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법정에서는 선영 씨의 유서가 낭독되었습니다. 영호야, 내가 사라져야 당신이 살 수 있다면 기꺼이 그 길을 택할게요. 이건 당신의 죄가 아니야. 나의 선택이야. 유서 내용이 읽혀지자 방청석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영호는 아내의 유서를 들으며 다시 한번 무너졌습니다. 선영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는 법정에서 울부짖었고 그 모습을 본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편 병수의 재판도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있었어요. 저는 단지 친구를 도와준 것뿐입니다. 선영 씨의 죽음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일이에요. 하지만 검찰에서 제시한 증거들은 병수의 주장을 뒤엎었습니다. 통화 녹음, 문자 메시지, 그리고 무엇보다 병수 자신의 경제적 상황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거든요. 피고인 최병수는 자신의 사업 실패와 빚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친구의 절망적인 상황을 이용했습니다. 검사가 강하게 지적했습니다. 영호 씨에게 허위 투자를 제안해 모든 재산을 빼앗은 후 다시 보험 사기를 꾸며 이중으로 이익을 취하려 했습니다. 법정에서는 병수의 과거 행적도 밝혀졌습니다. 그는 이전에도 여러 번 사기 사건에 연루된 적이 있었고 영호와의 인연도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접근한 것이었다는 정황이 드러났어요. 최병수 씨, 정말 영호 씨의 투자금을 사기칠 생각은 없었나요? 판사가 직접 물었습니다. 정말 그럴 생각은 없었습니다. 사업이 잘 될 줄 알았어요. 병수는 계속해서 변명했지만 그의 말에는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그때 정태 형사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최병수의 친척도 이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정태의 증언에 법정이 술렁였어요. 어떤 친척입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최병수의 삼촌인 최영수 씨입니다. 과거 보험 사기 전과가 있는 인물로 이번 사건의 구체적인 방법들을 조언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태의 말에 병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수사 과정에서 영수는 병수에게 보험금 사기는 완벽한 범죄라며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줬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심지어 선영 씨의 보험 가입 과정에서도 영수가 뒤에서 조언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어요. 삼촌과 조카가 공모해서 영호 씨 부부를 이용한 것입니다. 검사가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영호 씨의 절망적인 상황을 이용해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영수도 법정에 섰을 때 그는 자신이 단순히 조언만 해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실행한 건 영호와 병수니까 저는 상관없어요. 하지만 판사는 영수의 역할이 단순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보험 사기의 전체적인 설계와 방법론을 제공한 것은 명백한 공범 행위입니다. 재판이 진행되면서 이 사건의 진정한 피해자는 선영 씨라는 것이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사랑했기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포기했지만 그 사랑이 오히려 더 큰 비극을 만들어낸 것이었어요. 선영 씨의 희생이 헛되지 않으려면 이런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판사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영호는 최후 진술에서 다시 한번 자신의 죄를 인정했습니다. 저는 아내의 사랑을 배신했습니다. 법의 심판을 받겠습니다. 다만 선영이의 마음만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와 영수는 끝까지 자신들의 죄를 부인했지만 법정은 이미 진실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탐욕이 한 가정을 파괴하고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것이었어요. 판결 선고일이 다가오면서 모든 사람들이 긴장했습니다. 과연 법정은 어떤 판결을 내릴까요? 영호의 사랑과 후회, 선영 씨의 희생, 그리고 병수와 영수의 탐욕이 얽힌 이 복잡한 사건의 결말이 곧 밝혀질 예정이었습니다. 판결 선고일 동해지방법원은 많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범죄를 넘어서 현대 사회의 여러 문제들을 드러낸 상징적인 사건이 되었거든요.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중년 부부의 비극, 그리고 그것을 이용한 악질적인 사기꾼들의 이야기였습니다. 피고인들은 모두 일어서십시오. 판사의 엄숙한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영호, 병수, 그리고 영수가 떨리는 다리로 일어섰어요. 영호의 얼굴에는 체념과 함께 묘한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먼저 피고인 김영호에 대한 판결을 선고합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들고 말을 시작했습니다. 피고인은 시신유기, 교통사고 위장 등의 죄를 저질렀으나 극도의 정신적 고통과 피해자의 자발적 선택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 영호는 판결을 듣고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판사님. 저는 이 시간을 통해 선영이에게 진정으로 사죄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절망이 아닌 속죄에 대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피고인 최병수에 대해서는 판사의 목소리가 더욱 엄중해졌습니다. 친구의 절망적 상황을 이용한 계획적 사기와 교사 행위로 징역 7년을 선고합니다. 병수는 판결을 듣고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판사님, 저는 정말... 하지만 그의 변명은 더 이상 아무도 듣지 않았어요. 피고인 최영수에 대해서는 보험 사기 교사 및 공범으로 징역 5년을 선고합니다. 영수 역시 중형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판결이 끝난 후 영호는 교도소에서 복역을 시작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정말 힘들었어요. 매일 밤 선영 씨의 마지막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고 때로는 자신도 따라가고 싶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영호에게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는 교도소 내 미술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시간을 보내려는 목적이었지만 점차 그림에 몰입하게 되었습니다. 영호 씨, 그림 실력이 많이 늘었네요. 미술 담당 교도관이 영호의 작품을 보며 말했습니다. 영호가 그린 그림들은 처음에는 어둡고 절망적인 색깔뿐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변화하고 있었거든요. 영호는 아내와 함께했던 평화로운 순간들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마당의 채소밭에서 물을 주는 선영 씨의 모습, 해장국집에서 순댓국을 먹으며 미소 짓던 모습, 그리고 저녁 노을이 지는 창가에서 가느질을 하던 아내의 뒷모습까지 그의 붓끝에서는 그리움과 사랑이 흘러나왔습니다. 선영아, 내가 이제야 당신의 마음을 이해할 것 같아. 영호는 그림을 그리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당신이 나를 용서해 주길 바라지는 않아. 다만 당신의 사랑이 헛되지 않도록 남은 삶을 살아가겠어. 영호의 마음가짐이 바뀌면서 그의 얼굴에도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빛바랜 사진 속 그림자 같았던 표정 대신 조용하지만 따뜻한 미소가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그는 더 이상 과거의 비극에만 머물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한편 이 사건은 동해시 북평동 주민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노년층 부부들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이 새로 만들어졌고 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교육도 활발해졌어요. 우리 동네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어요. 해장국집 사장님이 안타깝게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어려운 이웃들을 더 잘 살펴봐야겠어요. 선영 씨가 가꾸던 채소밭은 한동안 황폐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네 이웃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그 밭을 돌보기 시작했어요. 선영이 언니가 그렇게 아끼던 밭인데 그냥 둘 수는 없지. 이웃 아주머니들이 힘을 합쳐 채소밭을 가꿨습니다. 3년 후 영우가 출소하는 날이 왔습니다. 교도소 문 앞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만 영우의 표정은 더 이상 절망적이지 않았어요. 그의 손에는 감옥에서 그린 그림들이 들려 있었습니다. 영우는 곧바로 북평동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집은 많이 낡아 있었지만 마당의 채소밭은 여전히 푸르렀어요. 이웃들이 정성껏 가꿔준 덕분이었습니다. 영우 씨, 돌아오셨군요. 해장국집 사장님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많이 힘드셨죠? 아니에요. 이제 새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영우의 대답에는 의연함이 담겨 있었어요. 영우는 선영 씨의 채소밭을 다시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혼자서는 힘들었지만 이웃들이 도와주었어요. 그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밭에 물을 주고 잡초를 뽑으며 아내를 그리워했습니다. 선영아, 내가 이제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당신이 심어준 사랑의 씨앗들이 내 마음에서 자라고 있거든. 영우는 채소에 물을 주며 혼자 말했습니다. 영우는 감옥에서 그린 그림들을 동네 문화센터에 전시하기도 했습니다. 사랑과 그리움이라는 제목의 전시회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의 그림을 보며 감동받았고 일부는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이 그림들에서 진정한 사랑이 느껴져요. 전시회를 본 한 관람객이 말했습니다. 비극적인 이야기지만 결국은 사랑의 이야기네요. 영우는 이제 65세가 되었습니다. 머리는 완전히 하얗게 변했지만 그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깃들어 있어요. 더 이상 과거의 비극에 갇혀 있지 않고 선영 씨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녁 무렵 영우는 마당에 앉아 노을을 바라봅니다. 선영 씨가 좋아하던 그 시간이에요. 선영아, 당신이 심어준 희망의 씨앗이 이제 꽃을 피우고 있어. 고마워. 그의 목소리는 바람에 실려 하늘로 올라갑니다. 영우의 남은 인생은 속죄와 감사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아내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그리고 같은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상에 기여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빛바랜 사진 속 그림자는 이제 따뜻한 미소로 바뀌었고 그 미소에는 희망의 씨앗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처음에는 단순한 교통사고로 시작된 이 사건이 결국 사랑과 희생, 그리고 인간의 탐욕이 얽힌 복잡한 이야기였습니다. 김영호 씨와 박선영 씨 부부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경제적 어려움에 처했을 때 절대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그리고 누군가가 쉬운 해결책을 제시한다면 한 번 더 의심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영 씨의 희생은 사랑에서 나온 것이었지만 결코 바람직한 선택은 아니었어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대화와 도움을 통해 함께 해결해 나가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영호 씨는 이제 남은 인생을 속죄와 감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소중한 사람들에게 진심을 표현하며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욱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는 오늘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어떤 부분이 가장 인상 깊으셨는지,
또는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충격적인 실화를 가져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